앞으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며 함께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는 외교를 만들고 외교는 국가를 만든다. 사람은 광장을 열고 광장은 사람을 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신냉전과 다극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미중, 미러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헤게모니가 존재한다는 면에선 신냉전이 좀 맞아요. 그리고 진영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의원님들도 또 교수님도 다 말씀하셨듯이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일단 러시아가요, 그 2000년부터 6번에 걸쳐서 러시아 연방의 외교 정책 개념을 발표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전쟁 후에 처음으로 러시아 외교 정책 그 개념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사실 2013년, 16년 외교 정책 개념에서도 이제 서구는 저물고 있고 세계의 중심은 아태로 이동하고 있고 지금은 다극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게 이번 2023년에는 아예 이제 세계의 현실은 다극화다. 근데 미국과 서구는 이걸 부정하니까 우리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 미국이 자기 지배를 저물고 있는데도 지배를 관철하려고 하는 이것을 저지하고 이 다극화 현실에 맞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게 러시아 외교의 우선순위고, 그러기 위해서는 브릭스라든가 상하이 협력기구라든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같은 거를 이 다극화의 중요한 액터로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전쟁 후에 러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요. 2023년하고 전쟁 전인 2016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러시아 외교의 지역별 우선순위 놓은 거 한번 변화가 눈에 들어오세요. 제일 큰 변화는 전쟁 후에 근회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등장했어요. 그전에는 CI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근회, 그러니까 소련을 연상시키는 그 세력권의 복원이라고 하는 게 외교 정책에 처음으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그 다음 순서가 유럽하고 미국이었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갔죠? 맨 꽁지로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유라시아, 아태, 이슬람 이렇게 배치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제일 재밌는 건 2016년에는 이 남북한에 대해서 되게 길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러시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올해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런 스탠스가, 러시아는 신냉전에 지금 이 서사라고 하는 건 서구의 어떤 그런 것이고, 다극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반해서 서방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이후에 똘똘 뭉치고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에 똘똘 뭉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토를 아시아로 확대시켜서 대서양 인도 태평양 대러전선, 대중전선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유럽의 연대에 좀 균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EU 정상회담에서 헝가리나 슬로바키아는 친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 장기전 패키지 반대해서 이게 부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짐들이 보인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다극화라고 하는 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러우 전쟁 관련한 제재인데요. 여기 이미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회색 나라들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하고 지리적으로 완전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 인구의 85%거든요. 이 나라들은 러시아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자기 나라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제재 이후에 이 글로벌 사우스들은 오히려 러시아하고 트레이드 붐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이렇게 그 무역 규모들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전쟁 전에는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오일에서 인도 오일에서 러시아 쉐어가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진행될수록 이게 늘어나서 지금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인도 석유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전쟁 후에 이렇게까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남아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인데요. 그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푸틴이 강조한 브릭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 6나라가 새로 이 중러가 견인하는 거잖아요. 6나라가 가입을 새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집트, 이란, UAE, 사우디 다 중동 국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하이 협력기구도 올해 이란이 새로 가입을 해서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이 지구 석유 매장량의 20%, 뭐 인구나 이 글로벌 GDP 포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제재나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고요. 러시아에 대한 생각조차도 서구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다른데 이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국하고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는요, 완전히 적이에요, 적. 그죠? 압도적으로. 하지만 중국과 튀르키예와 인도, 글로벌 사우스 맹주들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압도적으로 우방과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목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우 전쟁 후에 주목해야 될 현실의 그 변화의 핵심은요, 신냉전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자기 국익에 따라서 하는 이 글로벌 사우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지금 이런 그 국제 세계 질서의 이 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고 아랍 팔레스타인하고도 친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련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친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러시아는 친아랍, 친팔레스타인이었고, 그래서 그 4차 중동 전쟁 중에서 3차부터는 러시아가 군사적인 개입까지 했고 이스라엘하고는 단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쟁이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소비에트와 이스라엘 전쟁이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소련 해체되고 그러고 나서 특히 푸틴에 이르러서는 중동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실용적인 투트랙 전략. 그래서 원래 이란이나 시리아는 옛날부터 친러 국가였거든요. 여긴 여기대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 뭐 요르단, 그 다음에 이런 카타르 같은 데도 같은 에너지 수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나 아니면 방산 갖고 협력을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푸틴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도 관리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압승을 했거든요. 그때 푸틴이 모스크바로 하마스 지도자들을 부르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대표적 친미 국가지만 관리를 해온 게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련 해체 후에 구소련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가서 지금 현지 스코어 이스라엘 인구의 15%, 약 130만 명이 러시아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 러시아인 포션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간판이 히브리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렇게 같이 써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타냐후하고 푸틴은요, 그 스트롱맨 브로맨스가 있어요. 트럼프가 푸틴 되게 좋아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두 사람 그 통치가 한 10년 정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2014년 크림 합병 때도 중립지켰고요. 전쟁 나고 나서도 규탄 끝까지 안 하려다가 미국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막판에 하긴 했지만 제재는 불참했고, 그 다음에 아시듯이 베넷 총리, 이스라엘 베넷 총리가 평화협상 계속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랍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친했던 나라들, 여기 우리가 보통 시아파 초승달 크레센트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뭐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좀 친했던 나라들이 지금 다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여서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 양편에 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일어나고 푸틴이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러면서 즉각 휴전해라. 전화할 것이지. 이런 식의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러시아 푸틴의 중재가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재에 나설 만한 상징적인 권위는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 아랍 지역의 반미의식이 굉장히 확산이 되는데요. 그게 러우 전쟁과 이 중동 전쟁을 비교하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구한 따끈따끈한 이걸 자료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각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얼마나 되냐예요. 이거는 러우 전쟁 UN, 그다음에 이거는 알자지라에서 팔레스타인 피해자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러우 전쟁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1년 6개월의 기록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한 달 동안의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 사망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서방은 이 러시아의 반인륜적인 침략 행위에 대해서 글로벌 사우스도 동참하라라고 해놓고, 아시죠? 얼마 전에 이 팔레스타인 전쟁 즉각 휴전하자 했을 때 미국이 반대표 던진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중동이나 아랍권을 중심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이 가치의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인식들이 비교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요. 봐라, 우리가 전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형제국가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면서 전쟁을 하려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 거야. 여기 이스라엘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기존의 러우 전쟁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의 중립적인 태도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푸틴에게는 이건 호재이고요. 그래서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타격한 10월 7일이요. 푸틴 생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하마스가 푸틴에게 너무나 근사한 생일 선물을 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냉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전선인데, 우리가 냉전 시기에 그 냉전의 최전선에 섰던 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냉전의 최전선에 서서 이제 그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너무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은요, 이 북중러 한미일 이 냉전 고착 구조를 원합니다.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똑같이 한미일로 대응해서 북한이 원하는 그 구조를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러중 관리로 그 구조 자체를 무력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은 러시아 중국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요. 쓸데없이 자극하고 쓸데없이 그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필요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모르겠지만 푸틴의 의도는요. 북중러 한미일 식냉전 굳히기가 아니라요. 굳기 전에 이 구조 깨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 또는 호소, 메시지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를 더 이상 적으로 돌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한류가 존재했던 나라예요. LG, 당시 대우, 삼성 가전제품 러시아 사람들 정말 너무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가 현대 기아차였고 핸드폰 1위가 삼성이었는데, 그걸 지금 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재관 선생님 뭐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중국이 지금 아무리 친해 보여도 사이 나빴던 때가 더 많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위협적인 파트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일본은 아직도 2차 대전 후에 아직도 평화조약을 못 맺은 영토 분쟁 대상국이에요. 그런데다 일본은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저력은 우리는 한 번도 제국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 힘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러시아 국민이나 정부에게 너무 매력적인데 하나도 안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한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러시아 국민도. 근데 우리가 이만큼 오는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로 30년이 걸렸는데, 우리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이 전쟁에 왜 우리의 30년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럴 순 없다고 이 연사 부르짖고 싶습니다. 네, 죄송한데 근데 제가 이거는요,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 어디서도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가 존립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구 위기가 어느 정도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1년 6개월 만에 인구 3분의 1이 피난민이 됐어요. 860만 명은 외국으로 갔고 500만 명은 국내 실향민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외국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안전한 유럽에 있고 싶지 오고 싶겠어요?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건 내 주장이에요. 이렇게 돼서 전쟁에 가면 우크라이나는 인구의 절반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영토냐 사람이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 이 정도 하고 영토 좀 잃더라도 전쟁 일단 그만두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서방에서도 계속 우리나라 언론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의 90%가 영토 다 찾을 때까지는 전쟁 못 끝낸다고 얘기한다.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 달라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적인 전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많은 사람한테서는 이 퍼센트가 확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외국에 있다가도 돌아왔잖아요. 조국을 지키겠다고. 저희 너무 감동했잖아요. 지금 완전 정반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집을 해갖고 훈련도 못 시키고 보내게 되니까 정말 가면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남성들도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써서든 전선에 안 끌려가려고 허위 진단서 발급받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18세에서 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거든요. 뇌물 줘서 불법 출국하고 그게 우크라이나가요 부패가 굉장히 고질적인 나라인데요. 예를 들면 올해 1월에요 우크라이나 차관급 4명이 날아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러시아가 주로 인프라를 공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난방도 없고 전기도 없이 너무 힘드실 때 에너지부 차관이 발전기 사는데 뇌물 받아서 날아갔고요. 국방부 차관이 최전선 병사들 급식비 띵겨 먹어서 날아갔고요. 대통령실 차관급이 인도주의 구호품으로 들어온 거 유용해서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검찰 부총장이 출국 금지돼 있는데 스페인으로 휴가 갔다 와서 날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는 또 젤렌스키가 그 모병 징집 담당하는 전국 책임자를 다 경질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받고 빼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우리나라 말고는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뭐 BBC 어쩌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요. 제일 심각한 건 사회 분열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네 부류로 나누는데 전장의 국민, 후방의 국민, 집을 떠난 국민도 국내 국외. 근데 국외도요 유럽과 러시아 피난민이 있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피난민 제일 많이 받아준 유럽 나라 폴란드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러시아예요. 280만 정도 돼요. UN 통계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점령지 국민도 2014년 점령지와 신규 점령지.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국민들끼리 서로 그래 어쩔 수 없지 이해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적대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 타겟은 누구냐면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구의 17%가 러시아인이었어요. 830만 명 정도. 지금은 이제 다 흩어지고만 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민의 40%가 이제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 국민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90%가 점령지 지금 주민들 물론 상황의 희생자긴 하지만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점령지 아시죠? 러시아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데서 월급 받는 공무원, 거기 세금 내는 사업가, 거기서 러시아어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전쟁 끝나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서 50%예요.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회
분열은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 초토화됐죠. 영토 17% 잃었죠. 대반격 완전 실패예요. 그다음에 뭐 고갈됐고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전쟁을 계속할 어떤 이유도 동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겨라 하고 있는 건 너무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정말로 우크라이나 국민 90%가 영토 다 찾기 전까지 전쟁을 못 끝낸다 해도 우리가 말려야 돼요. 그게 무기와 돈을 지원했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저는 윤리고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제 마지막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은 신냉전에 선두에 서서 대결을 부추길 일을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중견국 연대인데 이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협상 해라라고 하는 나라들 너무 많거든요. 글로벌 사우스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 평화협상에 즉각 전쟁 중단과 평화협상의 중개자로 나서는 것 이게 정말 저는 가치 애교라고 이 연사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문영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몇 번 외치시기도 하셔서 저도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글로벌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국의 우리 정부의 나아갈 방향 이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약간 유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IMF 경제 성장률이 1년에 2번씩 발표가 되는데요. 4월, 10월 발표가 됩니다. 10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보면서 별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EU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0.7%였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0.5%였고요. 프랑스는 1%였고 유로존은 아니지만 유럽인 영국은 0.5%고요.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반복이 됩니다. 근데 EU 경제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 하나는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제가 보니까 13.5%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엔 전쟁으로 인한 것이죠. 전쟁과 제재. EU가 러시아에 취한 제재로부터 EU가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올해 그 유로존의 0.7%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성장률은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경제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EU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일 것이고 이것이 제재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올해 2.2%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는 유가의 영향이 큽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안정적이다. 그러면 제재는 성공을 했는가? EU의 예를 봤을 때 EU가 제재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받고 있는데요. 제재의 1차적인 목적은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중단해라. 전쟁 자금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 그러나 전쟁은 지속됐고 2차 목표는 이제 미국이 앞장서서 이야기하듯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더 이상 이 세계 유럽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재를 취하고 있는 거죠. 혹자는 이 제재라는 것이 과연 유엔이 아닌 미국이나 EU의 어떤 단일 국가나 어떤 한 기구의 제재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제재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사우스인데요. 중국, 일부, 인도 이 국가들과의 협력입니다. 앞에서 이제 브릭스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보니까
거기에 이제 브릭스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브릭스 플러스 회의라고 해서 작년에는 18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무려 69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22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브릭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협력을 해보자 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그 글로벌 사우스일지도 모르겠는데 구소련 지역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CIS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있지만 사실 CIS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죠. 여기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있고, 조지아도 있고, 몰도바도 있고, 친스방 국가들이 있고, 또 최근에 아르메니아에서 보셨지만 아르메니아가 미국과 군사훈련함으로써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자마자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바로 차지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 CIS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는 그동안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 있다가 그다음 중국의 1대1로의 영향권에 있다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전략적인 정치 세력화, 전략적 자율성을 조금 가지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요,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이제 언어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똑같죠. 인종적으로도 유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2018년이나 되었어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상회담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어떤 러시아 영향일 수도 있고 중국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정상회담을 매년 가지면서 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21년에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도 큰 영향을 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손을 뗀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러시아의 이 전쟁, 또 중국 미중 갈등, 이 상황 속에서 독자 세력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2023년에 미국이 유엔 총회를 겸했을 때 바이든이 처음으로 5+1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명분은 에너지와 광물 분야에 협력을 하자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다른데 아무데도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것이 명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공백이 주어진 이 공간에 미국이 이 지역을 좀 더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북방 정책인데요. 사실 신남방 정책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신남방 국가들과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죠. 그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고 있고. 근데 신북방 정책은 사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걸고 부르짖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이 북방 정책을 계속 따라오면서 본 사람으로서 신북방 정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 정책. 정책의 대상은 분명히 있고 정책의 목표도 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가스관 연결 이런 정치적인 목표는 있는데 정책은 사라져버린 이런 황당한 당혹스럽고 황당한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문영 스님께서 러시아의 대외 전략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용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동방경제포럼을 통해서 한국에 손을 내밀면서 중국과 함께 중국이 극동 지역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국형 산단도 만들고 한국형 경제 모델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정책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 삼성 기업들이 러시아의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중단된 상황에서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인 잘 알려진 것처럼 도시락이나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어떤 이 제재나 국가 간의 경제 정치적인 단절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북방 정책을 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간의 협력도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전문가들이 서로 회의를 할 이슈를 찾았는데요. 찾다가 별로 없어서 공통적으로 찾은 이슈가 뭔고 하니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해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해보자,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중앙아시아나 코카스 지역과 협력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변화된 국제 정체 속에서 이 공간들이 원래 구소련이 15개 국가고 세 나라가 발트 3개국이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빼면 10개국인데요. 이 10개국이 힘의 공백 속에 적어도 중앙아시아 5개국은 힘의 공백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유라시아 정책이 됐건 중앙아시아 정책이 됐건 변화된 이 국제사회 속에서 주목을 받는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공급망, 물류망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문영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